자, 지난 강의에서 했던 게 개항일 때 열강의 경제 침략과 우리나라 저항운동을 하는 과정에 저항운동을 한두 개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보면은 저항운동으로 뭐가 나오고 있었다? 쌀 유출에 대한 저항운동, 반공령이 나오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일본 상인이 내륙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철시운동을 한다든가 객주 여각이라는 사람이 상회사를 조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상회사는 뒤에 가서 좀 나옵니다만은 처음에는 동업자 조합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주식회사 상태로 변모되고 시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난다. 뭐 이 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갑다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저항운동이었던 열강의 이권 침탈, 아간파체는 때 이권 침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독립협회가 이권 수호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간파체는 때 이권 침탈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가 어디였다?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협회는 러시아에 대한 반대가 강하게 되는데 자, 정치편에서 이야기했던 논리를 잠깐 끌어갑시다. 러시아는 서양 열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나라가 있고 부정적으로 본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긍정으로 봤던 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입니다. 혹시나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 경제 침략을 하면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킨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부정적인 나라로 나왔던 게 독일, 프랑스, 러시아 3국 간섭을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반대했던 것은 독일, 프랑스, 러시아예요. 그 중에 가장 반대가 심했던 나라가 어디다? 러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기억에 러시아가 저령도조차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협회는 반대했다. 러시아가 한러은행을 설치해요. 근데 이것도 반대했습니다. 러시아가 목포나 증남포에 군사 기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도서 매도 판매하라는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또 반대했다. 이것을 나오겠고 프랑스나 독일은 광산 채굴권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또 독립협회는 반대하고 있었다. 이 정도가 나오네요. 러시아 쪽만 언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일본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고 있다. 나가모리가 진점 황무지 황폐지를 개간하겠다. 그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보안회나 농광회사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는데 보안회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송수만이라든가 원세성이가 중심을 띄었다. 성공했다 못했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좌절시켰다. 그 다음 여기 농광회사는 이도재가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농광회사는 황무지 개척 회사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좌절시켰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마지막으로 제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뭐가 나온다? 국채보상운동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은 국채라는 것은 국가의 빚입니다. 빚, 보상은 갚자 이 겁니다. 국가의 빚을 갚자는 운동이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빚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 국가빚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앞강에서 이야기했던 일본이 화폐 적립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결론은 빌려주는 차관을 제공한다 그랬죠. 이러한 것들이 크게 맞물려지면서 우리나라 빚진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결론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재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것을 갚아버리자. 그래서 일본의 간섭을 무마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대구에서 나와서 전국으로 확대됐던 운동이에요. 전국까지 갔던 운동. 근데 이게 전국으로만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외까지 간 거예요. 이 해외에 갔다는 게 여러분 교재 보면 동그라미 리을 일본 유학생들도 참여했다. 이 말이 있어요. 해외 사람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만든 단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국채보상귀성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됐다?
서상돈이라든가 김광재가 중심을 띄었다. 그러면 돈을 갚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모금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방법으로 금주, 술 마시지 맙시다. 금연, 담배 피지 맙시다. 근데 금연을 다른 말로 단연이라고 해도 돼요. 단연. 우리가 담배를 골연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단연이라고 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비녀라든가 가락지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으자. 그러면 비녀나 가락지에는 누가 사용하는 거다? 여성분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실질적으로 여성계에서도 동참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서울도 같지만.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애국계몽 단체들이라든가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래서 돈을 모으는데 사람당 얼마의 돈을 모을 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1인당 얼마씩이라고 하냐면 20전 또는 30전씩 모읍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잠깐 시험 문제를 쓸 때 그냥 1, 2, 3, 4가 나오면은 무조건 국채보상운동은 1인당 20전, 30전입니다. 근데 혹시나 사료에서 1인당 1원이라고 나왔다. 사료에서. 그럼 이거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쓸 때 1인당 20전, 30전이라고 하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근데 1인당 1원씩 모금하자 이러면은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1, 2, 3, 4에 들어갈 때 1인당 1원이라고 하면 밀립대학으로 보시고 20전, 30전이면 국채보상운동으로 봐달라는 돼요. 다만 사료에서 1인당 1원씩이 나왔다. 그러면 국채보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 돈을 갚아버리면 일본은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이 운동이 언제 나왔냐면 1107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일합방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에요. 한일합방은 1110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우리나라를 간섭하는 일본의 최고 권력기구가 통간부예요. 우리나라에서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 통간부는 이 운동을 방해한다, 지원한다. 방해하겠죠. 통간부 방해 때문에 실패했다. 이거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에서 통간부 방해가 맞는데 어떻게 쓰는 경우 있느냐. 조선 총독부 방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총독부는 한일합방을 했던 10년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운동이 나올 때 총독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부가 방해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국채보상운동의 중요한 단어 체크하는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자, 1,300만 원 나오도 국채보상운동. 금주, 금연, 비녀, 가락지 이러한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국채보상운동인데 예를 들어 사료를 보도록 합니다. 날개 쪽에 국채보상운동 네모 1번 첫 번째 줄에 국채 1,300만 원 나왔죠. 이거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그리고 세 줄 정도 가다 보니까 세 번째 줄 2천만 인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금연이나 단연이잖아요. 결론적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정도 갑니다. 1원부터 10원, 100원, 1000원 도출하는 자가 있어야 채울 수 있다. 이건 특별 모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원도 있다. 그 다음에 네모 2번. 자, 두 번째 줄입니다. 2천만 중에 가락지가 있는 이가 반을 넘을 테니 가락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겠고 네모 3번. 두 번째, 세 번째 줄로 중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담배를 끊어 국채를 만문제이라도 갚고자 결심동배한다. 담배 끊는 거죠. 국채 갚는다고 돼 있죠. 결론적이요. 이래서 우리가 국채보상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네모 4번입니다. 첫 번째 줄 대구 사람 서상동 김광재 등이 단연회를 설립했다.
서상동, 김광재가 중심이 된 운동이죠. 단연이죠.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의 결론절이요. 그리고 네모 5번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이 운동은 대구에서 유지들이 모여 금연회를 조직하고 회원 한 사람이 이론씩 내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금연단체죠. 이론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원칙으로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국채보상운동은 1인당 20전 30전이지만 사료에서 낼 때 이론이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니다. 사료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인당 이론은 어디 운동이라고 그랬습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그랬죠.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 NGO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운동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04번.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교재를 보면서 넘어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할 겁니다. 자, 04. 민족자본의 성장과 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상업자본의 육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스 들어갑니다. 가번 시전상인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는데 몇 년에? 1898년에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와 상권소운동도 전개했다.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남아 경강상입니다. 증기선을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잠깐 이거 선박상인이에요. 그러면 일본업에는 좀 더 발달한 증기선을 갖고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 그대로 사람이 노젓는 배예요. 그러면 대응이 어렵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증기선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개성상인. 이 개성상인도 인삼과 관련되는 이 사람도 꽤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그냥 쉽게 말하면 열강이 침략을 하면 우리나라 이득을 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객주. 점 첫 번째, 초기에는 이기다 피해다 이득을 보고 있었다. 왜? 일본 상인은 거리가 제한됐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이 사람은 피해가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조직한다? 상회사를 조직한다. 그래서 그 밑에 상회사가 나옵니다. 이거에 나오는 배경, 외국 상인이 침략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상인도 나름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개화파 인사들이 회사설, 한성순보에서 회사설이라는 사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상인은 자격도 받는 거예요. 외국인은 자격도 받는다. 자격도 받아서 80년대 초에 대동상해나 장통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동상해는 평양에 나오는 거고요. 장통회사는 서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갑오개혁 이전에는 40여 개.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초기에는 동업자 조합이라 그랬고 나중에는 주식회사 성격으로 변질된다. 그 말이 언급이 됐겠고요. 운수업과 철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군회사, 남성, 기선회사, 철도부설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로 2번에 산업금융자본의 육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 하나만 체크할게요. 금융자본의 성장에 중간 다해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조선은행이 있죠. 1896년에 만들어진 조선은행입니다. 그거 하나 보시면 되는데, 이 조선은행은 최초로 설립된 관료자본인 중심이 된 민간은행에서 국고 출납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것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그럼 잠깐, 조선은행은 우리나라 겁니까? 일본 겁니까? 우리나라 시각이에요. 이래서 우리나라 시각은행은 조선은행이라든가 한성, 천일, 한인행들이 있었는가 보다. 이 정도면 돼요. 더 공부할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01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단어,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라면서 평등사회 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잠깐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어디 쪽에서 공부한 것으로 극복해 버리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정치편에서 이야기하면서 갑신정변 이야기했죠. 갑오개혁 개간 이야기했죠. 동학을 이야기했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들로 꾸며가면 돼요. 그것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개혁안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옆에 날개 쪽에 하나는 보십니다. 자, 박스가 하나가 설정이 되면서 평등사회로 이행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변천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1801년
순조 원년 때 공노비를 해방한다. 이때 재정과 국방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 조선후기 때 양반수가 몇 프로까지 늘어납니까? 70%까지 늘어났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이 70%까지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수가 줄게 되는데, 상민의 수가 줄다는 이야기는 세금이 준다. 군대 의무 지는 사람이 준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민수를 늘리기 위해서 공노비를 해방합니다. 각선 내노비라든가 시노비를 해방한다. 사료를 보면 이 문서를 도남문 밖에서 불태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만, 이거 1번. 동그라미 2번. 1882년 서울과 중인들이 모든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좀 더 개방적 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동그라미 3. 1886년에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고 있다. 잊어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좀 골짜기 지문입니다. 1886년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고 있다. 동그라미 4. 1894년 갑오개혁입니다. 산업위를 해방한다 그랬죠. 신분제 폐지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갑오개혁은 두 개가 있어요. 1차 계획이 있고 2차 계획이 있습니다. 1차 계획은 군국 기무처가 주도했고 김홍집과 홍선대원군이었어요. 2차 계획은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홍범 14조를 발표했고 김홍집과 박영효 연립내각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박영효가 내부 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 동그라미 4번이 1차 계획입니까? 2차 계획입니까? 갑오 1차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국 기무처 개혁에서 나왔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되겠고, 페이지를 넘겨서 네 번째 단원 생활의 모습 변화라고 하면서 01번 개항 이후 의식주 생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잊고 넘어갈 거예요.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개혁안만 신경 쓰라 그랬으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는 거고, 그러면 01번에 의생활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박스 처리가 돼 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갑오 을미개혁 때 관리들의 전통 의복이 간편한 복장으로 변화되고 있었고, 의복은 관리나 민간 구별 없이 두루마기로 간소화시키고 있었다. 자, 이 두루마기라는 게 뭐냐? 그냥 잊고 장난말로 넘어갑시다. 자, 사람들이 한복을 입어요. 근데 한복을 입고 나서 그 위에 코트 같은 거 입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이게 두루마기예요. 근데 검정색이에요. 근데 이 검정색이 동양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정색은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부감이 꽤 강했지만 어쨌든 변화는 된 거다. 이렇게 나오겠고, 1900년 문관의 복장 규칙을 발표를 하면서 문관의 회복이 양복으로 바뀌고 한복과 양복의 혼합 형태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개화지팡이라든가 안경이 유행하고 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아닌데 잠깐 읽고 넘어갑시다. 개화지팡이는 개항 이후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안경은 개항 이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개항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상 찾아보면 홍대웅이가 썼던 안경이란 사진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 그러듯이 개항 이전에 있긴 있었는가 보다. 자, 동그라미 개화기의 남성과 여성의 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성 복장은 종전처럼 바지와 저고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마고자라든가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여성의 복장에서 양장 원피스를 본따서 위아래 같은 색의 한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 계량한복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교복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계량한복. 우리가 계량한복이라고 하면 혹시나 탈의에 보다 보면은 여성분이 치마를 입는데 치마가 어디? 무릎 바로 밑에까지만 내려가는 거. 이런 식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가다 보니까 여성들도 서서히 두루마기가 여성복으로 애용되고 있으면서 양장도 유행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당시 양장은 굉장히 여성분 입장에서 레이스가 많이 달린 옷이에요. 화려한 색상을 띠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제중원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레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식생활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주식에서 남쪽은 쌀이나 보리의 잡곡을 혼식을 하고 되는데 북쪽에서는 조나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쌀은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아마 우리가 못 살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왔느냐. 쌀밥은 부유한 사람이 먹고 먹을 수 없는 사람 못 먹는다. 보리밥 먹었다. 이런 식이 등장하듯이 그 다음에 김치입니다. 근데 김치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는 김치는 뭐가 대변적이라고 이야기 중심이 되느냐. 자, 고추가 중심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은 고추로 거의 모든 걸 만드니까. 근데 이 고추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사용하냐면 임진한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란 말은 무조건 임진한 이후에 나와야 된다. 이전에 나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게요. 18세기에 배추의 젓갈이나 고춧가루를 사용하겠고 20세기에 나름대로 배추김치가 무김치 대신에 부식의 주류 집단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심심하니까 잠깐 얘기합시다. 임진한 이후 때는 배추김치를 만들 때 무엇을 했다? 고추를 넣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임진한 이전에는 배추김치가 없었겠느냐? 있긴 있었을 거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동치미 같이 백김치, 하얀 김치로 먹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상은 어떻게 되느냐? 개양 이전은 남자 혼자 먹는 독상입니다. 근데 개양 이때 가면서 겸상이나 두레상 문화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상이라면 혼자 상 하나 놓고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재 식탁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식탁 문화는 결론 뭡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먹는 거잖아요. 식탁은 그 당시 없었겠지만 이것은 언제부터 나왔다? 개양 이후에서부터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변화입니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 폐지됐죠. 근데 가옥의 규제도 폐지되는 거예요. 가옥의 규제가 같이 폐지된다. 그러면서 가옥의 변화에서 일본식 주택이라든가 서양식 주택, 상업용 건물, 교회나 학교 건물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 02번 국외의 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깐. 국외의 이주는 칠판을 지우고 잠깐 위치들이 어디 정도에 등장하느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위치를 잠깐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주변국을 그릴 때 제가 그리는 것은 거의 이런 식으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일본이 있겠고요. 요 뒤에 점 하나가 등장하면 이것은 하와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로 이야기하면 만주나 연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원래 여기가 만주 지역이에요. 여기가 간도 지역은 맞아요. 근데 두 개를 묶어서 만주라고 해도 되고 간도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연해주 지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련 땅이네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었던 지방. 여기가 일본 땅이 되겠고 여기가 하와이. 하와이는 지금 어느 나라 겁니까? 미국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미주 지방. 이래도 되는. 그러면 가로 1번에 만주와 연해주 여기에요. 가로 2번에 나오게 되는 게 어딥니까? 미주 지방이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만주나 연해주 지방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주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 19세기 후반기에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산다 못 산다? 못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갔다. 이게 동그라미 기억이고, 동그라미는 1860년대 청과 러시아는 변방 개척을 해서 한인 이민을 장려합니다. 한인 이민을 장려. 근데 여기 연해주 지방, 소련 땅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연해주 지방 이주한 사람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소련은 귀하를 장려해요. 소련 국적으로 바꾸란 이야기예요. 귀하를 장려해가지고 귀하 한 사람한테는 토지를 더 줘요. 어떻게 말하면. 귀하 안 한 사람한테는 토지를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하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먹고 살기가 좀 더 윤택했다. 귀하 안 한 사람 먹고 살기가 어떻게 됐다? 좀 더 불편했다. 이런 식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그라미 되어 한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의병이나 애국개몽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 기지건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요. 일제강점기에 농토를 잃은 농민들이 이때 토조사업과 관련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농민들이 또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를 뺏겼던 사람이 여기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일본과 싸움하는 독립군이 나오면은 내가 독립군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 독립군을 지원할 수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다. 만주지방 1860년대 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서 북간도 지방, 여기가 북간도, 여기가 서간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간도 지방에 80년대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고 90년대는 하얼빈까지 확대됐다. 하얼빈은 이쪽 정도 돼요. 근데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 하얼빈은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안중근이가 이또 아저씨 봐버린 거. 거기서 한 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서간도 지방 1910년대 이쪽 구로까지 넘어갔고 10년 이전에 넘어갔지만 10년경에는 20만 명의 한인들. 그러니까 연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피해는 커지니까 사람들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돼요. 공부할 것은 아니고요. 연해지 지방 이쪽 지방 소련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60년대 두만강을 건너서 한인사를 형성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지방까지 한인들이 넘어. 블라디보스토크는 소련의 극동함대가 있는 이 정도가 돼요. 자, 소련은 군사기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내 러시아는 귀환을 장려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귀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생활했는가 보다. 이러면 되겠고 20세기 초에 연해주 대부분을 개척한다든가 을사조약 이후 때는 무장투쟁. 그래서 이쪽이 무장투쟁의 중심적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미주 지방입니다. 하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하와이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하와이로 최초로 간 것은 정부가 하와이 이민을 장려해요.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 아저씨였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와이 농장주, 사탕수수 농장 주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렌한테 노동력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렌이 우리나라 고종황제한테 돈벌로 보내라 그러니까 1102년에 사람을 모집을 하고 03년에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란 말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말이 사탕수수란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것은 하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동그라미 니은에 미국 본토로까지 넘어갔고 멕시코도 간다든가 이러는 과정에 자치단체도 만들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료를 보다 보니까 하와이 2주, 네모 1번, 제일 밑에 가니까 사탕수수 재배 등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탕수수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느 지방이라 그랬습니까? 하와이 지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와이로 보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야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근현대 생활 때 문제와도 잠깐 했는데 어떤 경우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갔던 우리나라 남자분들이에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셨던 사람이 남자분 여기 살고 있는데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 미국은 어떤 정책을 했냐? 하와이 원주민들을 다른 사람과 결혼 안 시켜요. 그러면 미국의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말합시다. 백은 아니겠지만 백인 있고 뭐가 있어요? 흑인이 있어요. 근데 흑백 간에 차별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백인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당연히 안 해요. 근데 흑인은 백인한테 차별되면 재밌게도 이 아저씨도 미국의 두 번째 국민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또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결혼하기가 어떻게 된다? 무지하게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쪽으로 무엇을 보낸다?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사진만 보고 여자들이 와서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결혼이란 단어가 나오더라도 어느 지방이다? 하와이다. 이렇게 언급하시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네 번째 강의였던 뭡니까? 경제와 사회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칠판을 지우고 다시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5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것은 인자 문화편입니다. 이 문화편이 끝나버리면은 실질적으로 한일합방 전시대가 다 언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원이 끝나면 한일합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런 식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5장으로 들어가면서 01 서구 문물과 근대 과학기술이라는 01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서구 문물이에요. 서구 문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서양의 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서양의 문물은 언제부터 들어오게 되느냐? 18세기를 전후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겠어요? 서양의 문물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에 또는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근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던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천주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주교도 서양의 문물을 맡고 사상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천주교에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이었다? 부정적이었듯이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꽤 많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문호개방을 이유하면서 문호개방 어느 조약? 강화도 조약이죠, 결론적이요. 이 강화도 조약을 기본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번역서들이 단편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 이제 번역한 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 말이 동그라미 디귿 1890년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서양의 철학자들을 소개한다든가 서양 철학, 그러면 철학자들을 소개하면은 이해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러나 완전히 긍정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한제국입니다. 애국계몽 사상가에서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단체라든가 그 당시 학회도 있죠. 잡지도 있죠,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서양 문화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었다. 근데 어느 정도 듣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동그라미변 진화론이 나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진화론 어디서 이야기했냐? 우리가 그러면 애국 계몽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네요.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논리 을사적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운동은 몇 개로 집약한다? 2개로 집약한다. 하나는 의병투쟁, 힘으로 싸워서 독립을 하자. 하나는 서서히 독립을 하자. 애국계몽운동. 이때 무엇을 키워라? 실력을 키워라. 실력 양성론이라 그랬고,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2가지. 하나는 교육, 하나는 경제나 또는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애국계몽운동은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고, 그전에는 뭐 다와인의 진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애국계몽운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4자로 된 단어가 있었어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우승열패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애국계몽운동 우리나라가 처음에 느낄 때는 실력을 키우면 뭐 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논리를 만들 때가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국가를 뭐 할 목적이었다? 지배할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측면은 난점도 있었는가 보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가로 2번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양 과학기술 수용과 관계되면서 17세기 이후 실학자들한테 청을 통해 서서히 알려지고 있었다. 응선대운군 때 서양열강이 통상을 요구했죠. 통상 대운군 아저씨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그 거부했던 대표적인 전쟁으로 나왔던 게 프랑스와 관계되는 병인양요, 미국과 관계되는 신미양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운군은 서양에 대해서 문호개방은 하지 않았지만 무기 제조술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무기술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문호개방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화정책에 따라서 적절히 수용이 되는데 개화파 인사들은 서양의 기술의 우월성을 인식하면서 부국강병을 위해서 수용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는 동도서기는 입각해서 수용하자. 그러면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나라에 뭐가 등장하게 되느냐? 그러면 개화 사상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개화파라고도 관계없는데 이 개화파는 국내에서 나왔던 무슨 사상을 수용하고 북악파를 수용하고 청나라에 들어왔던 무슨 운동? 양문동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왔던 무슨 운동? 문명개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목을 나눌 때 개화설이 두 개로 분열한다고 이야기는 했죠. 그러면 이때 분열할 때 양문동 쪽을 계승했던 사람이 개화 쪽의 어느 쪽? 온건 쪽. 서양의 뭔만을 수용하자? 기술만 수용하자. 사상 천주교는 배척의 대상이 된다. 이랬고 이쪽을 수용한 경향이 급진 쪽이라 그랬고 이쪽은 서양의 기술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사상이나 천주교가 중요하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는 여기서는 깨야 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 의사에 맡겨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할 때 직권을 어느 쪽이 한다? 이쪽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이 에라 이놈의 사에 엎어버리자. 이래서 나왔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갑신정변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들어갑시다. 자, 90년대 본격적인 근대기술을 도입하면서 자, 80년대 약인데 좀 잘못됐네요. 자, 그럼 뭐냐? 그러면 조사 시자 일단 어디 파견했고?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근대물 시찰 목적이고 청나라에 파견했던 영선사였어요. 근데 이 영선사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뭘 만든다? 기기창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 기기창을 만들겠고 그 다음에 관청으로 가니까 박문국 우리나라 뭡니까? 최초 신문이었던 한성순보를 만드는데 박영효의 건의로 만들어진 겁니다. 천왕국은 화폐 발행이고 광인사는 자 민간 출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박문국은 방금 전에 누구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박영효의 건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 나오는 우리나라 최신문 한성순보를 여기서 발간합니다. 그러면 잠깐 갑신정변의 시작이 됐던 사건의 기구가 하나가 있어요. 갑신정변의 시작 우정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정국은 뭐하고 있냐? 미국에 갔던 사절단이 뭐냐면 보빙사가 있어요. 보빙사로 갔던 누구가 홍영식이에요. 홍영식 건의로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겠고. 그 다음에 기계도입. 그랬는가 보다. 외국 기술자도 초빙하고 있었고 90년대는 교육제도 개혁이 급선무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교육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발표했던 게 가보개혁 2에서 발표했던 교육 입국 조서가 있어요. 이것은 가보 2차 계획이란 것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가보 2차 계획이란 것 잊어먹지 마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오겠고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고 있었고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도 하고 있었는가 보다. 이런 정도면 되겠고 이 교육국 조서는 조금 뒷강에서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사료를 보게 될 겁니다. 시험 문제에 간간히 언급이 되는 사료예요. 간간히 언급 사료예요. 근대 시설의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근대 시설의 수용이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우정총국. 우정국 누구의 건의? 홍영식 건의라고 그랬어요. 갑신정변이 나오게 된 계기점도 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신 때 깨졌다가 을미 때 재등장합니다마는 그것이 우체사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에 가면서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통신. 자, 해저 전신을 가설한 것은 부산과 일본 사이에 처음으로 가설되고 있었다. 전신서 85년에 청해에 의해서 인천, 서울, 평양, 의주를 연결하는 전시선이 나왔고 나에 가니까 서울과 부산 간에도 전시선은 언급이 되고 있었다. 철도. 자, 또 반복입니다. 경인선 99년 연도는 보시라 그랬고
어느 나라의 이권이었는데 처음에는 미국의 이권이었는데 누가 사들인다? 일본이 사갖고 처음으로 가서 철도예요. 잠깐 단순하게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 철도가 경인선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는 뭐냐? 이게 경인고속도로예요. 경인. 그래서 철도도 경인이고 고속도로도 경인이다. 이런 식이에요. 경부선. 너일 전쟁의 군사적 목적이라 그랬죠. 뭐다고 같이? 경의선과 같이. 경의선과 같이 군사적 목적. 근데 경부선은 원래 일본이 이권으로서 05년에 개통이 되는 거고, 경의선은 원래 프랑스 이권인데 일본한테 넘어가서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이권 넘어가시면 되겠고, 경원 이것도 일본 이권이에요. 1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잠깐 한국사 능력시험이라든가 입시 쪽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자, 옆에 날개 쪽에 경인선 사진 있고요. 전차 사진 있죠. 두 개를 참고로 보고 연도도 몇 년이다? 99년. 그것도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시험에서 이거의 문제가 나올 때는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대표로 나올 때 교육행정지. 그 다음에 법원석이 뭐예요? 이쪽에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사 전등입니다. 건천궁 내에 처음으로 설치되고 있다. 전차, 황실하고 콜블란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한성전기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를 연결합니다. 전차, 전화, 경운궁에 가설합니다. 근데 전화도 서양 거죠. 싼 거 아니죠.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한테 보급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설명하는 게, 자, 김구를 어떻게 한다? 사면에 지은 내용이 고종황제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몰라도 관계는 없고요. 의료시설. 광해원이 등장합니다. 이게 최초 서양식 병원이에요. 최초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이라고 하는데 알레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배경이 잠깐. 갑신정변 때 칼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잠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모군란 때 죽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민씨 세력을 죽은 사람으로 뭐가 있다? 민겸호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민겸호가 나오면 이모군란으로 보시면 되는 사례상으로 일반적으로. 근데 갑신정변 때 칼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민영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칼 맞았는데 알렌이 치료예요. 그에 대한 대가로 광해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제중으로 바뀌는 거가 되겠고요. 광재원, 국립병원으로 등장합니다. 대한원은 광재원을 계승한 거고 자해원은 도립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이 나오게 되겠고, 건축, 독립문, 어느 단체와 관련되죠? 독립협회. 국민의 성금이라 그랬어요. 그럼 잠깐, 독립협회를 할 때 독립문은 국민의 성금이고 독립신문은 정부가 돈을 대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되겠고, 명동성당 98년 고딩양식입니다. 법원서기부에서는 명동성당 사진도 나왔어요. 98년 덕숭의 속저전 1910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봅시다. 마지막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무엇을 했다? 서양의 문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물은 우리나라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긍정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면이 이러한 것들이 침략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부정적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거기 가로에 침략에 했던 분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철도하고 어느 분야가 있어요? 전신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시험 문제가 됐냐? 침략에 기여를 했다, 이러면서 그때 시험 문제가 철도 중에 우리나라 최초 철도가 뭐라고 했어요? 경인선. 그래서 경인선이 정답이 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참고로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근대 문화편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근대 문화편에 일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은
다음 강에서 이야기하면서 다음 강을 끝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